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다세대 빌라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나온 경매 물건으로 실거주 또는 갭투자용으로 좋은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변의 교통 호재와 개발 계획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타경 10046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대지권은 6.74평, 건물 면적은 7.63평 정도 되는 다세대 빌라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2억 3,800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2회 유찰돼서 1억 5,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서울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1억대에 투자 가능한 다세대 빌라 물건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경매물건인지 그 위치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시면 해당 경매물건은 영축산 그린공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바로 옆에 영축산이 소재하고 있다 보니 공기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근에 눈에 띄는 건 가운데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해당 다세대 빌라 물건을 투자할 때는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재개발 이슈입니다. 해당 지역은 어떤 재개발 이슈를 갖고 있는 지역인가? 요즘에 서울시에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트렌드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냐? 아무래도 규모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로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성 확보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개발하게 되면은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개발 사업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발표된 자료를 같이 보면은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1원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어 있죠. 해당 경매 물건은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이다. 서울시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정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발 방식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원래 어떠한 지역의 재개발이 지정되려고 하면은 그 노후도 요건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오래된 건축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7% 이상이 오래된 건축물이어야지 재개발이 지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모아타운으로 개발할 때는 그 노후도 요건이 67%가 아니라 57%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은 모아타운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에 지정된 현장 한번 가보시면은 이 지역을 왜 재개발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신축 건물과 구축 건물이 많이 혼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예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고 갑자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조합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아타운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57%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때 그때 노후도 요건도 57%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 노후도 요건이 간당간당한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 노후도 요건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아타운도 해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구역, 나중에 노후도 요건이 깨지게 되면은 모아타운도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뭐냐? 가운데역의 GTX 신호선에 대한 호재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개발되고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가장 메모드급 개발이 이 GTX 개발 사업이다. 이 수도권 지역들은 GTX가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강남이나 주요 일자리까지 그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역에서 GTX 신호선을 타게 되면은 청량리역, 그 다음에 강남의 삼성역, 양재역으로 갈 수가 있는 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게 해당 지역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역인 가운데역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역을 민자역사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벌써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이제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역세권 개발을 하는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 바로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개발한다는 건데요. 공공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복합용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용지에는 실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고, 상업 업무 용지에는 초고층 랜드마크의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 복합 용지에는 거리공원, 열린 광장, 테라스형 상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아서 최고층 수 48층까지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동산이 이 가운데 역사랑 그 차량기지 바로 옆에 있는 미성 아파트, 미룡 아파트, 사모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었죠. 이 세 가지 아파트 단지의 앞글자만 따서 미미산 불렀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역세권 개발을 공부하시면서 이 세 아파트 단지를 같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나중에 모아탄으로 개발돼서 아파트 단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역하고 접근성은 어떤가? 사실적으로 지도에서 봤을 때는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지만 이 가운데역으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조금 난해하죠?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가운데역을 가려고 하면은 영특산을 타고 넘어야지만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출근길에 그 산을 타고 넘어가고 지하철역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여름철에는 땀이 흠뻑 젖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겠죠. 해당 지역의 도보로 가운데역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저 꿈의 숲 아파트 보이시죠? 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돌아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 봤을 땐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도보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약 30분 가까이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역하고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지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해당 다세대 빌라에서 버스를 타고 가운데역까지 이동하려고 하면은 해당 물건 바로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고 아까 전에 보셨던 꿈의 숲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고 거기서 마을 버스를 탔다가 중간에 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가운데역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 보였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가운데역에 GTX 신호선 들어오게 되고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호재를 많이 입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막상 그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 그 부분 반드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투자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유찰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 해당 물건은 나중에 낙찰받고 전세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라는 거죠. 해당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전세 금액을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인가. 근데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이 다세대 빌라가 건물 실평수가 7.63평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룸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다 보니 1.5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물건에 낙찰 받았을 때 과연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 외관 한번 봐보면은 건축 연도는 2017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직 지어진 지가 10년이 되지 않은 준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층에 302호에 나와 있는데요. 내부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임대를 맞추기에는 양호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 구조도를 같이 한번 보시니까 투룸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실평수가 7.6평밖에 안 되는 다세대 빌라인데 거기 갖다 투룸으로 뽑아놨으면은 내부가 굉장히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구조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해당 물건들은 이제 발코니들을 확장을 해놨죠. 거실하고 안방은 발코니 확장되어 있고 작은 방 하나는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를 지을 때 저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실평수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건물 외부에다가 돌출형으로 확장해놨다? 그런 건 다 불법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내부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실평수가 7.63평 정도밖에 안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막상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면적이 그렇게 작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룸 구조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도 있는 물건이고 준신축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니 전세 금액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물건이 낙찰받고 여러분들이 전세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재개발 이슈도 있는 물건이고 도보를 이용하기는 좀 멀긴 하지만 가운데역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교통의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금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소액 투자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에 대한 권리 분석 한번 해보면은 해당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2018년 2월 14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겠죠.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 건 임차인을 분석하셔야 되겠죠. 임차인 현황 한번 봐보면 임차인은 2명인 것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의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면은 2017년 12월 12일 날 전입신고를 하다 보니 아까 전에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확정일자도 받아놨죠. 확정일자도 2017년 12월 7일 날 받다 보니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보다 그 배당 순위도 빠른 임차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금을 준다.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죠. 그 배당 요구 일자를 보니까 2022년 1월 13일 날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 그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맞으나 배당 순위가 1순위로 배당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해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당해세의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해세를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다 보니까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당해세의 우선 원칙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 즉 만약에 당해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해주는 원칙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임차인들이 당해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고 가장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물건의 단점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1억 6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1억 6천만 원 이하에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투자하실 때는 이 차의 가격을 1억 6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셔서 이 차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울의 재개발 이슈를 갖고 있는 소액 투자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액으로 금매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되니 현장에 나가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